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스타북스에서 펴낸 알프레드 아들러의 아들러 심리학 입문입니다. 학창시절에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며 배웠던 함수, 미적분, 이런 지식들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해당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걸쳐 가장 필요한 공부는 심리학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덜할 것이고,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를 대할 것인지,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면 사실 접근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리학에는 3대 거장이 있죠.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 그리고 개인주의 심리학의 개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나 융처럼 이론의 체계를 세우고 분석적으로 심리학을 설명하기보다는 대중적이며 실생활적이고 현실적으로 심리학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태도는 언제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평범해질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들러가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러 심리학 입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3장 열등감 보상과 우월감 추구. 기만하려 들면 축적된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인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파의 심리학자들이 이 말을 채용해 그들 자신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열등감을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올바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에게 그가 열등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알리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열등감만을 더욱 심하게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실망감을 느꼈던 특정 사건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정신질환 환자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 신경증 환자들 역시 모두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로 환자들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한 환자가 다른 환자와 구별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떤 종류의 상황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자기의 노력이나 활동에서 느꼈던 한계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에게 당신은 열등감을 앓고 있다 라고 알려서 용기를 가지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요. 당신은 머리가 아픈 겁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익한 일이다. 대부분의 신경증 환자에게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끼는지 물으면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내가 주위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단지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듭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사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행동을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오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 그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 제스처가 심한 사람은 나의 말은 만약에 강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느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우월한 듯이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숨겨야만 하는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 노력은 마치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자기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발끝을 세우고 걷는 일과 같다. 우리는 가끔 두 명의 어린아이가 키재기를 할 때 이러한 행동을 볼 수 있다. 자기가 작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아이는 몸이 꼿꼿하게 경직되어 있다. 자기 키를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려고 신경 쓰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아이에게 네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고 해서 아이가 그 사실을 인정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순한 눈을 한 비공격적인 인물인 것은 아니다. 열등감은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나는 이를 동물원에 구경 간 3명의 아이들이 나타내는 각각의 반응으로 예증해 보일 수 있다. 그들 일행이 사자 우리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아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한다. 두 번째 아이는 그곳에 선 채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벌벌 떨면서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한다. 세 번째 아이는 물끄러미 사자를 노려보며 침을 뱉어줄까? 하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세 아이 모두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의 감정을 자기의 인생 방식과 일치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열등감이란 어느 정도는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다. 우리 모두는 항상 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용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을 단 하나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만족스러운 수단에 의해서, 즉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제거하려 할 것이다. 어떠한 인간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뭔가 활동을 압박해오는 긴장 속에 내던져져 있는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의 열등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제거하려 든다. 그의 목표는 역시 역경에 질 수 없다는 것이지만 장애물을 극복하는 대신에 자기 최면이나 자아도취에 의해 뛰어난 사람으로 느끼려고 한다. 그가 시도하는 방법은 자신을 조금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는 동안 그의 열등감은 축적된다. 왜냐하면 열등감을 자아내는 상황은 변함없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열등감의 원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그는 점점 깊게 기만 속으로 빠져들고 그의 모든 문제는 더욱 무겁게 압박해온다. 우리가 그의 움직임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바라본다면 그의 움직임에는 아무 목적도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한 움직임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기를 약한 사람이라고 깨닫는다면 그는 자기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보다 강해지기 위해 충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눈에 한층 더 강하게 보일 수 있게끔 행동하는 데 그친다. 자신을 기만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둘 수가 없다. 만약 그가 직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는 가정에서 폭군이 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재차 납득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마취를 걸 수도 있지만 열등감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앞의 경우와 같은 상황으로 인한 열등감은 그의 마음 밑바닥에 영속적인 흐름으로 남는다. 그때에야 우리는 진실로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자신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의 결과. 열등감이란 개인이 어떤 일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의 확신을 언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눈물이나 변명과 마찬가지로 노여움 또한 열등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열등감은 늘 긴장을 자아내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조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얻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우월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생의 무익한 측면으로 향하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자기의 활동 범위를 한정하려고 함으로써 성공을 향해 전진하기보다는 패배를 피하는 일에 몰두한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망설이면서 꼼짝도 하지 않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마저도 보이게 된다. 그런 태도는 광장 공포증인 경우에 매우 간단하게 나타난다. 이 증오는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눈에 익은 상황에만 관련되어 있어야 해. 인생은 위험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만날 기회를 피해야만 해. 라는 확신의 표현이다. 이 신경증적인 태도가 끊임없이 유지된다면 그 사람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침대에 웅크리고 앉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만다. 위험으로부터 몸을 사리는 행동 중에서 가장 철저한 표현은 자살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포기하고 자기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흔히 자살로서 우월감을 얻으려 한다는 말은 자살에 항상 비난이나 복수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살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장 우울하며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당신은 나를 너무도 심할 정도로 잔혹하게 취급했다. 신경증 환자는 모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상당한 정도까지 자기의 활동 영역이나 상황 전체에 대한 접촉을 한정해버린다. 그는 육박해오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둔 채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상황 안에서 스스로를 폐쇄시켜버린다. 그는 자기만을 위한 좁은 집을 짓고 문을 잠가버리며 바람도 햇살도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 그가 상대를 협박으로 지배하려 할지 울음소리로 지배하려 할지는 훈련의 결과로 선택된다. 자기가 가장 잘 시험해 본 것, 자기의 목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 때때로 그가 한 가지 방법에 불만을 느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목표는 같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일이 아니라 우월감만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울음으로써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력 없는 아이는 울보가 된다. 이 아이가 그대로 성인이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된다. 눈물과 불평은 협동을 혼란스럽게 하고 타인을 노예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지극히 유효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부끄러움, 죄책감, 창피함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열등감이 발견된다. 결국 그들은 곧 자기의 약점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숨기는 이유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는 목표 때문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1인자가 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허풍을 떨고 싶어하는 아이는 자기의 우월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을 조사해 보면 그 아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열등감을 가졌음을 이내 발견하고 만다. 이른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실제로는 신경증 환자의 좁은 집에 특별한 예에 불과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문제에 직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이 문제로부터 달아나기가 힘들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행동 영역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 한정한다면 그의 성적인 노력도 이런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직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 가까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익숙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희생자는 대개 어머니에 의해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도록 훈련되어 왔다. 또 가정의 범위 바깥에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남들의 호의나 애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본 경험도 없다. 그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쌓여 있는 상태이다.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도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하녀를 구한다. 그 대상은 물론 그들의 어머니인 셈이다. 모든 아이들은 어느 정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어머니가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고 그 아이가 자기의 관심을 오로지 어머니에게만 쏟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 또한 아버지가 비교적 무관심하거나 냉담하다면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러한 한정된 행동을 하는 모습은 모든 신경증 증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는 대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에게도 사회 감정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관계를 맺도록 강요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평가하며 시험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회 감정과 싸우게 되고 결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소외되는 아이들, 30세 정도까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 결혼 문제로 고민해온 사람들,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신경증 환자들, 낮에 하는 일에 진절머리를 내는 불면증 환자들은 모두 열등감을 갖고 있다. 열등감은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진하는 일을 금지해버린다. 자위, 조루, 성적 불능, 성도착 등의 증세들은 모두 망설임이라는 인생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성에게 다가가려 할 때 자기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왜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우월감이라는 목표가 곧 떠오른다. 가능한 유일한 대답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열등감이란 그 자체로서는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다. 열등감은 인류가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이다. 예컨대 과학도 사람들이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미래를 예견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은 인류가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여 우주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우주를 보다 잘 통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의 결과이다. 사실 나의 견해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화는 열등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까지 생각된다. 우월 목표를 달성하려는 원망.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이 만일 우월해지고자 한다면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 우월을 위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것이다. 자기의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 일이 안 된다면 다른 어떤 일도 안 될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뿐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방해되고 있다고 느끼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해내기 마련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특정한 우월감을 추구하는 노력을 안이하게 공식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목표들 가운데 하나의 공통인자인 신과 같이 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는 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지극히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신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기도 한다. 많은 철학자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이들을 신과 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려는 교육자도 있었다. 옛날에 행해지던 종교적인 수련에서도 이와 같은 목표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제자들은 신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수련을 해야만 했다. 신과 같이 된다는 이 이상은 초월자라는 생각에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난다. 니체가 신경증적이 되었을 때 스트린드베리의 편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라고 한 표현에서 사태의 본질을 완연히 드러내고 있다.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자주 그들의 우월 목표를 확실하게 나타낸다. 그들은 나는 나폴레옹이다 라든가 나는 중국의 황제다 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싶어하고 만인에게 우러러 보이고 싶어하며 전 세계와 무선으로 연락하여 모든 대화를 도청하고 싶어한다. 또 그들은 미래를 예고하기도 하며 초자연적인 힘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처럼 되고 싶다는 목표는 아마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일을 알고 우주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싶다는 원망 혹은 생명을 영원히 갖고 싶다는 소원 속에 나타난다. 지상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 삶이 윤회한다는 상상, 내세에서의 불사를 예견하는 등의 기대들은 모두 신처럼 되고 싶다는 바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종교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불멸의 존재, 즉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남는 존재는 신이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견은 인생의 몇 가지 해석과 의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신과 같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 관련되어 있다. 무신론자들조차도 신을 정복하려 하며 신보다 높은 존재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욕망이 독특하게 강한 우월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월 목표가 한번 구체적이 되면 인생 방식에 있어서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없어진다.
개인의 습관이나 모든 징후는 그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올바를 뿐이며 그것들은 모든 비판을 초월한다. 모든 문제아와 신경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성도착자는 자기가 우월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 그의 모든 징후 자체를 공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징후는 마치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듯이 보인다. 어떤 학급에서 가장 열등생인 소년이 선생님으로부터 왜 네 성적은 이렇게 형편없는 거지? 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반에서 가장 게으르다면 선생님은 항상 제 일로 힘에 겨우실 거예요. 하지만 반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주의를 안 기울이세요. 자기에게 주의를 끌게 하여 선생님을 지배하려는 게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한 소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의 게으름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는 자기의 목표를 위해 그런 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러한 행동은 완전히 옳다. 만약 그가 자기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그가 자신의 행동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이다. 집안에서는 너무도 순종적이어서 바보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집에서는 전혀 활기가 없었으며 학교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반면 2살 위인 형은 인생 방식에 있어서 그와 완전히 달랐다. 형은 머리가 좋고 활동적이었으며 간혹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어느 날 동생이 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처럼 뻔뻔스러워지기보다는 나처럼 바보스러운 편이 좋아요. 만약 그의 목표가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면 그의 바보스러움은 실제로는 매우 지성적인 행동이다. 그가 바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가 요구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잘못을 저질러도 그 일로 비난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목표에서 본다면 바보가 아닌 게 바로 바보였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치료는 징후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개인 심리학은 의학의 영역은 물론 교육의 영역에서도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아이의 수학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그 밖에 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는 주의를 오로지 그러한 특징 자체에 집중하여 그 상대를 향상시키려고 해서는 전혀 무익한 일이다. 아마 그는 자기 선생님에게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퇴학을 당함으로써 아예 학교라는 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를 한쪽 측면에서만 논해본다면 그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성인인 신경증 환자의 경우와 같다. 가령 편두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두통은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언제든 그가 필요로 할 때마다 두통 증세가 일어난다. 두통 덕분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두통은 언제나 그가 처음으로 사람과 만난다거나 새로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동시에 그런 두통은 그의 사무실 직원 혹은 아내와 가족을 지배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떻게 그가 인생의 시험을 치러내는 이토록 훌륭한 방법을 멈추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매우 의미 있는 이 고통은 현명한 투자임에 틀림없다. 그 증상은 그에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에게 충격적인 설명으로 위협함으로써
그를 이런 징후에서 빼내려 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 일은 마치 전쟁신경증 환자를 가끔씩 전기 충격이나 외관 수술로 위협해서 징후를 없애려는 방법과 같은 맥락이다. 의학적인 처치로 그의 두통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선택한 두통이라는 특정 징후를 고집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목표에 변함이 없는 한 그가 두통이라는 증세를 버린다고 해도 그 대신에 또 다른 징후를 찾아낼 것임에 틀림없다. 편두통이 낫는다고 해도 불면증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징후를 습관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의 목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그러한 징후를 계속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다. 놀랄 정도로 빨리 자신의 징후를 포기하고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징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증 환자도 많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레퍼토리를 넓혀가면서 신경증에 관한 도사가 된다. 이들에게 심리요법에 관한 서적을 읽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아직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다른 신경상의 장애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할 뿐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야 하는 바는 일정한 징후를 나타나게 만들었던 목적에 대해서이며 우월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목적과의 결합에 대해서이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사다리를 갖고 오게 한 뒤 내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칠판의 맨 꼭대기에 버티고 앉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나를 보면 누구나 아들러 박사는 완전히 돌았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어째서 내가 사다리를 타고 거기에 올라갔는지, 왜 그런 이상한 장소에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는 아마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칠판 위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만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나를 그 정도로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된다. 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멋진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사다리는 쉽게 납득이 가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며 그것을 타고 올라가려는 나의 노력이 잘 계획되어 훌륭하게 실행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면에서만은 미치광이처럼 받아들여지게 될지도 모른다. 즉, 우월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만약 내가 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사실을 납득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 행동도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목표가 그대로인 경우 나의 사다리가 치워진다면 이번에는 의자를 갖다 놓을지도 모른다. 만약 의자도 치워진다면 나는 뛰어오르기라도 하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모든 신경증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없다. 방법은 비판의 영역 바깥의 문제이다. 우리가 고치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 그의 구체적인 목표이다. 목표가 변화되면 정신적인 습관이나 태도도 변하게 되어 있다. 결국 옛날의 습관이나 태도는 불필요하게 되고 그의 새로운 목표에 적합한 새로운 것이 과거의 행동을 대신하게 된다. 친구를 사귀는 게 불안하고 어려워 그 때문에 힘들어하던 30세가량의 여성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녀는 직업 문제에서 발전할 수가 없었으며 가족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 상태였다. 그녀는 한때 비서라는 직업에 종사한 일이 있었는데 사장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몹시 위협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새로 취직한 곳은 반대로 사장이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이번에는 매우 모욕당했다고 느끼면서 그만둬 버렸다. 그녀는 수년 동안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그 치료는 그녀를 사교적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도록 돕지도 못했다. 나는 그녀를 진찰하면서 그녀의 인생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꽤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아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른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녀는 막내딸로서 매우 귀여운 아이였으며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응석바지로 자라났다. 당시 그녀의 부모는 매우 부유했기에 그녀의 소원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 실행되곤 했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은 공주처럼 자라났군요 라고 말하니 그녀는 이상해요. 모두가 나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고 대답했다. 내가 그녀에게 가장 최초의 추억에 대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4살 때 집 밖에 나가서 어떤 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들을 보았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마녀가 나왔다 고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에게 정말 마녀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할머니는 있고 말고요. 마녀나 강도나 도둑이 있어서 그들은 모두 아가씨를 쫓아온답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그녀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녀는 인생 방식 전체에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집을 나올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지켜주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그녀를 돌보아 줘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유아기의 기억도 있었다. 저에게는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치다가 멈추고 나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이후로 다시는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녀가 남자와의 사이에 커다란 거리를 두도록 훈련되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성적 발달은 사랑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목표와 일치했다. 그녀는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약점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실제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약해진다고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옳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매우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 사랑은 상호 의존의 관계인데 나는 결코 약해지지 않으며 결코 벌거숭이가 되지는 않는다는 우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랑에 대해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다. 자주 보이는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듯 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우습다고 치부해 버린다. 그들은 불안한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소하기도 하며 농담을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의 약한 감정을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 이 여성 또한 사랑과 결혼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들이 직장에서 그녀와 가까이 하려 한 순간 필요 이상으로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도피하는 일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직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안에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에 그녀의 궁전은 거의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친척들이 와서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전에 비해 그다지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친척들은 그녀에게 지치게 되었고 그녀에게 주의를 쏟는 일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화를 내며 자기가 혼자 있게 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녀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혼자가 되는 비극에서 면할 수 있었다. 만약 친척들이 그녀와 관련된 일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그녀는 자기가 미쳐버렸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5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을 강요해서 자신을 지탱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차질 없이 끝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나는 이 혹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혹성의 사람이다. 그곳에서 나는 공주이다. 이 빈약한 지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갔다면 그녀는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는 얼마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자기를 돌봐줄 친척들을 아직 발견할 수 있었던 탓으로 최악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열등감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양쪽이 뚜렷이 인정되는 특별한 예가 있다. 나에게 16살 된 여자아이가 온 적이 있는데 그녀는 6살, 7살 때부터 도둑질을 계속해 왔으며 12살 때 이미 남자아이들과 외박을 하곤 했다. 그녀가 2살 때 부모가 오랜 싸움 끝에 성격차로 인한 이혼을 하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녀의 할머니는 아이의 응석을 모두 받아주었다. 그녀는 부모의 싸움이 가장 심했을 때 태어나서 어머니는 그녀의 출생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딸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이 계속되었다. 나는 나를 찾아온 그녀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지나자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다. 전 사실 물건을 훔친다거나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엄마에게 지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그럼 복수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니? 하고 묻자 그녀는 그런 셈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기가 어머니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다. 사실 그녀가 이러한 목표를 세운 이유는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으며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녀가 생각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었다. 아이들이 절도라든가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대개 복수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사례가 있다. 15살의 여자아이가 8일 동안이나 잠적했다. 그녀는 발견된 후 미성년자 재판소에 끌려가서 혼이 났다. 거기서 그녀는 자기가 어떤 남자에게 납치되어 묶인 채로 어느 방에 8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녀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의사 역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타일렀다. 의사는 그녀에게 친숙하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녀는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자 몹시 화를 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녀를 만나게 된 나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물은 다음
나는 단지 그녀의 운명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어느 무허가 술집에 있었어요. 밖에 나왔을 때 엄마를 만났고 곧 아빠가 달려왔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나를 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라고 실토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반항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주 그녀에게 벌을 주었고 그녀는 벌 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엄격한 아버지를 조사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 소녀가 어머니와는 약간의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번복하여 어떤 사람이 그녀를 무허가 술집에 데리고 갔고 거기서 8일 동안 지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 때문에 고백하는 걸 무서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은 아버지를 앞지르고 싶다는 바람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힘으로써 자기가 정복자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월로 향하는 길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우월감을 얻기 위해 하는 노력이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일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외로운 반항을 동정할 수 있다. 오로지 문제는 그들의 노력이 인생의 무익한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 생활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활동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패배에서 승리로 진행해 간다. 노력의 방향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풍요로워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이익을 보도록 하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기 곤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게 된다. 여러 가치나 성공에 관한 인간의 모든 판단은 궁극적으로 협동에 기초를 둔다. 이는 인류 모두가 나누어 갖고 있는 위대하고 평범한 지혜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행위와 이상, 목표, 활동, 성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인간 사회에서 협동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이 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자신의 인생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하려 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 다만 그들은 인생의 유익한 측면에서 전진해 나가려는 용기를 잃어버렸을 뿐이다. 열등감은 그들에게 말한다. 협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공이란 너에게는 맞지 않다. 라고. 그들은 인생의 참된 문제로부터 도피해버리며 자기들의 힘을 스스로에게 재확인하고자 실체 없는 그림자와의 싸움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 인간의 분업 체계 속에는 매우 변화성이 풍부한 구체적인 목표를 위한 여지가 있다. 모든 목표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무언가 비판거리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월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적 지식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 속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힘 속에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소화 기능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를 주로 영양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은 음식물로 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요리 전문가나 영양학 교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든 구체적인 목표에 있어서 우리는 참된 보상이라는 점과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몇 가지 시도들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철학자가 때때로 깊은 사고를 하거나 저수를 위해서 사회를 떠나 은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창작 활동의 배후에는 우월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으며 그 노력은 우리의 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다. 이런 일에 다소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월이라는 목표가 고도의 사회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결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우수한 사람들과의 협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으로 아들러는 누구에게나 다 들어맞는 인생의 의미는 없다. 인생의 의미란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규정 지어질 수는 없겠죠.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겐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도 모두에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원조로 출판한 미움받을 용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용기를 낸다는 것, 열등감을 이겨낸다는 것,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될까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들러의 조언처럼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뭘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은 것 아닐까요?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해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싶은 게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세요? 사는 게 행복하세요? 부디 힘들고 우울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